어두운 방 안, 흑백 화면 여러 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3번 병실 화면을 계속 되감기했습니다. 화면 속 한 노인이 침대에 누워 눈만 깜빡이고 있었고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일 리 없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떨리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그날로 돌아갑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던 광산 입구. 경찰 테이프가 바람에 펄럭이고 10살이었던 저는 그 앞에서 목이 쉬도록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친척 어른이 제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정이야, 그만 울어. 내 애비는 도망간 거야. 빚만 남기고.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 도망 안 갔어.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40년,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새로 받은 환자 명단이 들려 있었고요. 명단을 훑어보다가 한 이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김태산 82세 사무실. 김태산. 우리 아버지랑 이름이 같네.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긴 흔한 이름이죠. 여기 성모요양원으로 오게 된 건 순전히 돈 때문이었습니다. 3일 전 직장 요양원 원장실에서였습니다. 원장이 책상 너머로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김정희 씨,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원장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장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말이 많다던데요? 새로 오신 분이 그러시더라고. 말이 많다. 그게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 한마디로 저는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곳 낡고 허름한 성모요양원으로 왔습니다. 급여는 전보다 30만 원 적었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병실, 창문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산 어르신. 오늘부터 담당하게 된 김정희입니다. 노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만 천천히 깜빡일 뿐이었죠. 저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김태산 1943년생 진단명, 중증 치매 보호자 아들 한도윤. 1943년생. 우리 아버지도 43년생이었는데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그런데 노인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눈빛.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아주 오래전 기억 속 누군가의 눈빛. 뭐지, 이 느낌.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심시간 간호사실에서 동료 간병인 김순자 씨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무실 태산 어르신 맡았다며? 조심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순자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분 가족. 이상해. 아들이 재벌급 사업가라던데 1년에 한 번도 안 와. 가족이 있는데 안 온다고요? 응. 그냥 돈만 보내. 근데 그것도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소문 있어. 원장이랑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들 하더라고. 요양원 일도 결국 돈으로 굴러가는구나. 오후 4시 저녁 준비를 하며 태산 어르신의 손을 씻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노인의 손목에 뭔가 걸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낡은 쇠조각 목걸이, 녹이 슬고 거의 부서질 것 같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손에 올려놓고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게 각인된 글씨. 김태산 1951. 1951. 1951년도인가. 이게 뭐지?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시던 아침, 10살이었던 저는 아버지 손에 매달려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집에 있어. 가지 마. 아버지는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희야, 아빠 일 끝나면 금방 와. 그때까지 착하게 있어. 그리곤 목에서 금속 목걸이를 풀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아빠가 꼭 돌아올 테니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확인해봐. 이 사람이 누군지. 퇴근길, 밤 9시 버스 안. 저는 가방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던 누렇게 바랜 종이. 1985년 5월 12일 태백광산 폭발 사고. 13명 사망 추정. 기사 하단의 희생자 명단. 김태산 42세 광산 노동자. 저는 손을 떨며 스크랩을 다시 접었습니다. 이름이 같을 뿐이야.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딸 유나가 늦은 퇴근 후 들어왔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저는 소파에 앉은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유나야. 유나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만난 노인이 혹시 내 할아버지일지도 몰라.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생각할 게 뻔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원망했던 그 사람. 만약 살아계셨다면, 만약 그분이 정말 아버지라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베개싯이 축축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봅니다. 거울을 보니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고요. 유나가 아침 식사를 차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응, 괜찮아. 그냥 좀 못 잤어. 새 요양원이라 적응이 안 되더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하루 종일 그 목걸이 생각밖에 나지 않았으니까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 반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사무실 문 앞에 섰는데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야.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태산 어르신은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분의 얼굴을 비췄는데 그 순간 제 발이 멈췄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앙상한 팔. 하지만 뭔가 익숙했습니다. 어르신,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다시 보였습니다. 손목에 낡은 쇠조각 목걸이. 어제는 너무 놀라서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김태산 1951년 아버지가 광산에 들어가신 해였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목걸이를 놓으려는데 태산 어르신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깜짝 놀라 얼굴을 올려다봤는데
그분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눈빛이 아주 잠깐이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곧 그분의 눈빛은 다시 흐려졌고 고개를 천장으로 돌렸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뭐였지? 식사를 도와드리는 동안 계속 그분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어드렸을 때였습니다. 태산 어르신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문 채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 어르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희야. 라고 하신 거 맞지?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치매 환자가 헛소리하는 거겠지.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안색이 완전 창백한데 사무실 어르신 때문에 그래? 그분 힘드시지? 순자 씨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태산 어르신, 과거에 뭐 하셨는지 아세요? 글쎄, 자세히는 모르는데 예전에 들은 얘기로는 광산에서 일하다가 사업으로 대박 났다던데? 광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광산이요? 응. 근데 기억 상실이었다나? 어쨌든 나중에 건설업으로 떼돈 벌어서 회장까지 됐다던데. 근데 지금은 저렇게 됐잖아. 참 인생 무상하지. 기억 상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원장실 옆 기록 보관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 기록 파일 캐비닛을 열고 김태산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태산 1943년 3월 15일생 본적 강원도 태백시. 3월 15일. 우리 아버지 생일이었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신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유나를 붙잡았습니다. 유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한 분이 계신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해. 천천히 말해봐. 이름이 김태산이야. 생년월일도 할아버지랑 똑같아.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 나도 알아. 근데 그분이 나를 보고 정희야라고 했어. 그리고 이걸 봐. 저는 가방에서 오늘 몰래 휴대폰으로 찍은 목걸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김태산 1951. 이게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준 그 목걸이 아니야? 맞아. 똑같아. 유나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정말로? 모르겠어. 근데
확인해보고 싶어. 제발 도와줘. 유나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병원 동료한테 물어볼게. DNA 검사 어떻게 하는지. 정말 고마워, 유나야. 근데 엄마, 만약 정말 할아버지가 맞다면 왜 40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걸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으로 출근하는 길. 버스 안에서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85년 광산마을 작은 장례식장. 빈관 앞에서 울고 있는 저. 친척들이 수군대는 소리. 시신도 못 찾았는데 무슨 장례야? 애비가 빚쟁이한테 쫓기다 도망간 거 아니야? 어린 저는 외쳤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 도망 안 갔어!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40년, 저 역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날 버리고 도망갔다고. 요양원에 도착해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태산 어르신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다가가 손을 씻기려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놀라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산 어르신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안 다쳤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어릴 적 제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 아버지가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순간 태산 어르신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빛이 다시 흐려지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인 거죠? 그날 밤 유나가 퇴근하자마자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알아봤어. DNA 검사.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머리카락이나 손톱 아니면 타액 같은 거 채취하면 된대. 보통 머리카락으로 많이 하고. 그런데 엄마, 유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아니면 어떡할 거야? 엄마만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평생 이렇게 궁금해하며 살 순 없잖아. 유나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검사 맡길 곳 알아볼게.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청소를 하며 태산 어르신의 베개싯을 확인했는데 머리카락 몇 가닥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회계실 쪽에서 직원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습니다. 또 돈 들어왔대. 태산 어르신 계좌에서.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야. 원장님이 뭐에 쓰시는 거야? 글쎄. 조용히 해. 들키면 큰일 나.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태산 어르신 계좌에서 돈이 나간다고 퇴근 후 유나에게 머리카락을 건넸습니다. 이거 태산 어르신 거야. 유나가 비닐봉지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머리카락은? 저는 제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아 함께 건넸습니다. 유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결과 나오는데 길게는 몇 주 정도 걸린대.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사실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에서 태산 어르신 손톱을 깎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는데 갑자기 제 손가락이 미끄러지며 어르신 손에 작은 상처가 났습니다. 아, 죄송해요, 어르신. 황급히 소독약을 가지러 가려는데 태산 어르신이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분이 저를 또렷하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정희야, 손 안 다쳤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똑같은 말.
어릴 적 아버지가 하시던 바로 그 말. 아버지, 저예요. 정이에요. 하지만 태산 어르신은 곧 눈빛을 잃으며 손을 놓았습니다. 다시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혹시 태산 어르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야?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니, 자꾸 그분한테 가 있길래 혹시 뭐 관계가 있나 싶어서. 그냥 환자분이 불쌍해서요. 순자 씨가 한동안 저를 쳐다보다 말했습니다. 조심해. 그분 아들 한도윤 씨. 무서운 사람이야. 예전에 한번 요양원 왔을 때 직원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봤거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는데요? 아버지 상태가 왜 이러냐고. 근데 정작 본인은 1년에 한 번도 안 오면서 말이야. 2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결과 나왔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전화기 너머로 유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놀라지 마. 99.7% 일치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뭐라고? 엄마, 태산 어르신. 진짜 할아버지 맞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죽었다고, 아니 도망갔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살아계셨습니다. 유나야, 나 어떡하면 좋아? 엄마, 일단 집에 와. 같이 얘기하자. 그날 밤 유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40년 만에 찾은 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유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아들한테 알려야 하지 않을까? 법적으로 보호자잖아. 근데 순자 씨 말로는 그 사람이 무섭대. 게다가 돈이 이상하게 흘러간다잖아. 그럼 더 빨리 알려야 하는 거 아냐? 할아버지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거면. 유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 아들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면 어떡하죠?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태산 어르신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린 게 아니란 걸. 태산 어르신은 대답이 없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이번엔 제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평소처럼 사무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비싼 구두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도 함께였고요. 누구세요? 남자가 저를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도윤입니다. 환자 보호자요. 태산 어르신의 아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요양보호사 김정희입니다. 도윤 씨는 대답도 없이 침대로 다가가 태산 어르신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태가 어때요? 비슷하십니다. 가끔 의식이 또렷할 때가 있긴 한데 그 순간 도윤 씨 옆에 여자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가끔 의식이 또렷하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특정 말이나 행동에 반응하실 때가 있어서요. 여자가 도윤 씨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차트를 집어 들고 훑어보다가 물었습니다. 김정희 씨, 여기 근무한 지 얼마나 됐죠?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도윤 씨가 차트를 탁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괜히 환자한테 관심 두지 마세요. 그냥 일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분은 중증 치매 환자예요. 무슨 말을 하든 다 헛소리입니다. 혹시 이상한 말 듣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도윤 씨 부부가 나가자마자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저 요양보호사 수상한데요? 괜찮아. 어차피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원장한테 다시 확인해요. 입단속 제대로 시키라고. 알았어. 걱정 마.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입단속,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점심시간, 간호사실에서 밥을 먹는데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잘 안 오는 분인데 오늘은 일부러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김정희 씨. 잠깐 이리 와봐요. 복도로 나가자 원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무실 보호자 오셨죠? 네, 오셨습니다. 앞으로 그분 관련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환자가 뭔 소리를 하든 당신은 그냥 모르는 척 하라고요. 괜히 나서지 말고. 네, 원장이 돌아서 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쓸데없이 말 많으면 여기서도 못 버텨. 오후가 되자 순자 씨 대신 낯선 간병 보조가 사무실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정희 씨? 네, 그런데요? 여자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명숙이에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명숙 씨는 저를 빈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예전에 한도윤 씨 집에서 일했어요. 가정부로. 네, 사무실 태산 어르신, 그분 아시죠? 그분이 평생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요? 딸이요. 어릴 때 헤어진 딸. 이름이 정이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명숙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15년 전쯤 그 집에서 일할 때 태산 회장님이 늘 서재에 사진 한 장을 놓고 보셨어요.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었는데 뒤에 정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못 찾으셨어요? 명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억 상실 때문이었대요. 광산 사고 이후로 기억을 잃고 한참 후에야 조금씩 떠올랐다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오래 지나서 찾을 수가 없었대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찾으셨던 거예요? 명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희 씨가 그 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김태사는 제 아버지예요. 명숙 씨가 놀란 표정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도윤 씨는 알아요? 아니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명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요? 도윤 씨랑 그 부인, 태산 회장님 재산 빼돌리고 있어요. 제가 그 집에서 일할 때 봤거든요. 회장님 몰래 서류 위조하고 돈 빼가는 거. 명숙 씨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증거는 없지만 분명히 뭔가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르신이 재혼했으니 피부치도 아니고요. 요양원 원장도 그쪽 사람이고요.
조심하세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지를 찾았는데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유나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엄마,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증거가 없어. 그리고 나한테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어. 도윤 씨가 돈도 많고 힘도 있잖아. 유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증거를 찾아보자. 명숙 씨 말처럼 뭔가 있을 거야. 어떻게? 요양원 회계 자료, 태산 어르신 계좌 내역, 뭐든 찾아보는 거야. 저는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내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며칠 후 명숙 씨가 조용히 건넨 USB에는 15년 전 도윤 씨 집에서 일할 때 우연히 복사해둔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산 이전 동의서 김태산인. 하지만 도장이 찍힌 날짜를 보니 태산 어르신이 이미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이건 위조야.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를 찾았어. 증거를 손에 쥐었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유나와 밤늦도록 의논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일단 더 기다려보자.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고. 그래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도윤 씨는 계속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을 텐데. 다음 날 새벽 유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양원에서 연락 안 왔어? 아니, 왜?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받았어. 태산 어르신이 위급하대.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당장 가봐. 나도 갈게.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4시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사무실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간호사 2명이 태산 어르신 주위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호흡이 불안정해지셔서요. 119 불렀어요. 침대에 누운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늘게 떨리는 손. 안 돼. 이렇게 보낼 순 없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도 따라가려는데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만 동행 가능해요. 저도 보호자예요. 가족이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담당 간호사예요. 같이 가겠습니다. 유나였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은 채 달려온 유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자.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저와 유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의식은 돌아올 수 있나요? 글쎄요. 치매가 심하신 분이라. 의사가 돌아서 가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아버지. 눈을 감고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정희. 대답은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았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요.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재워주시던 밤, 불을 끄고 나지막하게 불러주시던 자장가.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구름빛이 고와서 나는 가노라. 목이 메어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초점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정희.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희야. 나, 너 손 꼭 잡고 싶었어. 아버지. 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들어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늦게 찾아서.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너가 이렇게 컸구나.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늘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광산이 무너졌어. 정신 차리니까 병원이었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한참 후에야 네 얼굴이 떠올랐는데 그땐 이미 아버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아버지, 말씀 그만하세요. 쉬셔야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야, 목걸이 아직 가지고 있니?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저는 아버지 손목에 녹슨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다행이다. 그것만 잊지 않았구나.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도윤과 오선하였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도윤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환자는 중증 치매 환자예요. 요양보호사가 왜 여기 있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예요. 뭐라고요? 선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정신 나갔어요? 헛소리 아니에요. DNA 검사 결과 있어요. 99.7% 일치합니다. 도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DNA 검사? 누가 허락했죠?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제 친아버지니까요. 선아가 도윤 씨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윤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죠. 지금 당장. 여기 있어요. 유나가 들어오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급받은 공식 문서예요. 도윤 씨가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네. 김태산 씨는 제 외할아버지이고 엄마의 친아버지입니다. 선아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법적 보호자는 저희예요. 당신들은 아무 권한 없어요. 유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재산 이전 동의서. 태산 어르신이 치매 진단받은 후에 작성된 거죠. 이건 명백한 위조예요. 도윤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 씨가 서류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가 위조예요? 아버지가 직접 동의하신 거라고. 치매 환자가 어떻게 법적 동의를 해요? 게다가 진단받은 지 한 달 후에 작성된 서류잖아요. 당신들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간섭해요? 선아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 부르겠어요. 사기죄로 고소할 거예요. 제 손이 떨렸지만 유나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진실이야. 다음 날 요양원으로 출근하자 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정희 씨.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김태산 어르신은 제 친아버지예요.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원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일을 환자한테 왜 해요?
당장 사직서 쓰세요. 왜 사직서를 써야 합니까? 제 아버지를 돌보는 게 잘못인가요? 보호자가 민원 넣었어요. 당신 때문에 집안이 난리라고. 당장 나가요. 저는 원장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희 씨죠. 한도윤 씨가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출석 요구서 발송할 테니 확인하세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고소, 당했어. 며칠 후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요양보호사, 치매 환자 속여 재산 노려, 가족 측 법적 대응. 기사는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마치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난리였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 많음. 노인 상대로 사기치는 건 진짜. 요양보호사 절대 믿으면 안 됨. 댓글 하나하나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유나가 퇴근 후 집에 왔을 때는 이미 밤 11시였습니다. 엄마, 이 기사 봤어? 응. 봤어. 유나가 핸드폰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SNS에도 퍼지고 있어. 사람들이 엄마를 사기꾼이라고.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돈도 많고 변호사도 유능해요. 그럼 제가 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DNA 검사 결과는 있지만 상대방이 40년간 법적 보호자였다는 게 문제예요. 게다가 위조 증거도 15년 전 서류라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소송 걸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합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합의요? 네. 친자 관계는 인정받되 재산 문제는 포기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고소까지 당했잖아. 변호사 비용도 없고. 우리가 위험해. 유나야, 할아버지 찾은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가 다칠까 봐 무서워. 유나가 처음으로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엄마 때문에. 아니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저는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고 사람들은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 심지어 딸까지 힘들어하고 정말 그만둬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명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 씨, 기사 봤어요. 네, 명숙 씨가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15년 전에 몰래 찍어둔 사진이에요. 사진이요? 봉투를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태산 어르신이 서재에 앉아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그 손에 들린 사진 속엔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엔 손글씨로 정의 198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전 도윤 씨 집에서 일할 때 봤어요. 태산 회장님이 늘 이 사진을 보며 우셨거든요. 정기야, 미안하다고 중얼거리시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명숙 씨. 그리고 이것도요. 명숙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회계 장부 사본이에요. 원장이 폐기했다고 했지만
제가 미리 복사해뒀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태산 어르신 계좌에서 매달 거액이 빠져나간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수령인은 전부 한도윤과 오선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희 씨, 포기하지 마세요. 태산 회장님은 평생 당신을 찾으셨어요. 이제 당신이 회장님을 지킬 차례예요. 명숙 씨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맞아. 포기할 순 없어. 그날 저녁 유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걱정 끼쳐서. 엄마, 근데 엄마는 포기 못해. 40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이대로 잃을 순 없어. 유나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도울게. 끝까지. 정말? 유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우리 할아버지잖아. 나도 지키고 싶어. 명숙 씨가 건넨 증거들을 정리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사진, 회계 장부, DNA 검사 결과, 위조된 재산 이전 동의서. 하나씩 펼쳐놓으니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역 케이블 방송의 시민 고발 코너 있대. 거기 제보해보는 게 어때? 방송에? 응. 요즘은 이런 게 SNS로 퍼지면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송에 나간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사흘 후 케이블 방송국 PD가 요양원으로 왔습니다. 젊은 여자 PD였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정말 큰 사건이네요. 취재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요양원 비리의 재산 횡령까지 공익적 가치가 충분해요. PD는 명숙 씨와도 인터뷰하고 요양원 주변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병원 면회실. 태산 어르신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의식이 또렷한 날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녹슨 목걸이를 쥐었습니다. PD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목걸이가 뭔가요? 아버지가 가늘게 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걸 제 딸에게 주고 광산에 갔습니다. 딸 이름이 뭔가요? 정희, 김정희.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찾고 싶었어요. 매일 그리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그 딸분이신가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딸입니다. 늦게 찾아서 미안한 딸.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다시 만난 게 기적이에요. 카메라가 우리의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녹슨 목걸이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녁 7시 유나와 함께 TV 앞에 앉았습니다. 40년 만에 재회, 하지만 가족은 외면했다.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버지의 이야기가 15분 동안 방송됐습니다. 명숙 씨의 증언, 회계 장부, 그리고 아버지와 제가 손을 잡고 우는 장면까지. 방송이 끝나자마자 유나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SNS 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실시간으로 조회수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면 저 아들 진짜 쓰레기네. DNA 검사까지 있는데 뭘 더 바라냐. 요양원 비리 진짜 심각하다. 40년 만에 찾은 아버지라니 눈물 난다. 다음 날 아침 유튜브에 관련 동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기꾼으로 몰렸던 제 이름이 이젠 다른 의미로 검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정희 씨, 노인인권 시민연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무료로 법률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요양원 비리 고발도 함께해요. 정말요? 네, 이미 변호사 두 분이 자원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유나를 껴안았습니다. 유나야, 우리 해냈어. 일주일 후, 검찰이 요양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원장실, 회계실, 모든 곳이 뒤집혔습니다. 원장이 폐기했다던 자료가 백업 서버에서 고스란히 복구됐습니다. 태산 어르신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총 10억 원. 전부 한도윤과 오선화 명의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검찰은 도윤 부부와 원장을 재산 횡령 및 노인 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석 달 후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한도윤, 오선화는 피해자 김태산의 재산을 총 12억 원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요양원 원장 박혜라는 공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요양원은 운영정지 처분한다. 횡령된 재산은 전액 피해자에게 환수하며 친자 관계가 확인된 김정희 씨를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한다. 방청석에서 유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겼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원 계단 앞 취재했던 방송국 작가와 PD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다 잘 끝났어요. 40년 동안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믿으며 살았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것. 그게 제일 큰 선물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평생 찾으셨어요. 그 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면회실.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이겼어요. 우리 이겼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정희야, 고생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고 싶구나. 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아버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퇴원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도윤 씨네 큰 집이 아니라 제가 마련한 작은 집으로 모셨습니다. 유나도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아버지 휠체어를 놓고 저는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 유나가 식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나가 핸드폰을 들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찰칵. 사진 속엔 환하게 웃는 우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를 재우고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녹슨 목걸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산 1951. 40년을 기다린 이름. 40년을 그리워한 시간.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린 다시 만났으니까요. 아버지와 함께 보낸 6개월은 꿈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를 휠체어에 앉히고 작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는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개나리예요. 봄에 노란 꽃이 피죠. 아버지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유나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죠? 산책 가실래요? 세 사람이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앨범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젊은 아버지와 어린 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5살 때 찍은 거예요. 아버지가 사진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기억나. 내가 그때 울었지. 사진 찍기 싫다고. 네, 맞아요. 그런데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해서 웃었죠.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랬구나. 우린 한참 동안 앨범을 넘겼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사진으로나마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잠자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길어야 몇 달,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거란 걸. 하지만 받아들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네, 아버지.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서. 아니에요, 아버지.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너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처럼 착하게만 살지 말고. 아버지, 유나도 잘 부탁한다. 네, 걱정 마세요. 아버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아버지. 각종 기계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저와 유나는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정희야,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나 행복했어. 저도요, 아버지. 아버지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정희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심전도 기계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저는 아버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유나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실 거야. 응, 알아.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명숙 씨와 순자 씨, 그리고 시민단체 분들이 오셨습니다. 빈소 앞에 놓인 아버지 사진,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저를 찾으셨죠. 이제 편히 쉬세요. 국화꽃 한 송이를 올렸습니다. 1년 후 봄, 유나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김태산 1943부터 2023 사랑하는 아버지, 할아버지. 저는 가방에서 녹슨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평생 간직할게요. 목걸이를 묘비에 걸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금속 조각.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유나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럴까? 응.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묘지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버지 묘 위로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재회.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재산 어떻게 할 거야? 법원은 횡령당한 재산과 아버지의 유산 전액을 저에게 상속했습니다. 50억이 넘는 돈. 요양원 개혁하는 단체에 기부하려고. 실종된 사람 찾는 가족들도 도와주고.
그리고 미래엔 너랑 또 너애들 위해 쓸게. 엄마,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너 잘 부탁한다고. 엄마도 너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 유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최고야.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유나.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6개월. 짧았지만 소중한 시간.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린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평생 저를 찾으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사롭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녹슨 목걸이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했어요.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목걸이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기억해야 할 건 우리가 서로를 다시 믿게 된 그날들입니다. 40년의 기다림, 1년의 함께함, 그리고 평생 이어질 그리움.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존재라는 걸. 그리고 정의는 늦게 오지만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봄은 늦게 왔지만 분명히 왔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봄도 그랬습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